네, 안녕하세요. 신동아 고재석 기자입니다. 여의도 모니볼 8번째 시간입니다. 3월 9일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가 취임한 이튿날, 그러니까 3월 10일에 한국갤럽이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조사는 3월 8일과 3월 9일 사이에 실시됐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였습니다. 그런데요, 서울은 전체 평균을 밑도는 29%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광주, 전라, 그러니까 호남에서 11%를 기록했는데 이곳을 제외하고는 서울이 제일 낮았죠.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전국에서 38%의 지지율을 얻어서 32%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을 적지 않게 앞섰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도 국민의힘은 32%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더불어민주당이 40%를 기록했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서 국익위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서울에서는 사실 29%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호남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는데요. 아마도 이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한 반감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에 스민 게 아닌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김기현 대표가 대표 임기를 시작을 했죠. 김 대표는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울산시장을 지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보수정당에서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중도 인사로 분류가 됐습니다. 성격과 인품도 사실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이 덕분에 2021년 원내대표 선거에서 큰 격차로 앞선 원동력이 될 수 있었죠. 자, 중재에도 상당히 능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대표가 원내대표를 맡았는데요. 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시 대표 간의 갈등을 수차례 중재하고 봉합한 경험을 갖고 있죠. 자, 그런 김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주류 측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온건하고 합리적인 중도 인사라는 이미지보다는 보수 이미지가 상당히 강해졌는데요. 당초에는 황교안 전 대표가 4명, 그러니까 본선에 오르면서 황 대표가 강성 보수의 스탠스를 가져가고 김 대표는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중도적이거나 온건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황교안 전 대표가 본선 과정에서 토론을 비롯해서 상당히 좀 균형 잡힌 스탠스를 취했죠. 이 부정선거 얘기도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주류 측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김기현 대표, 당시 김기현 후보가 오히려 강성 보수 이미지처럼 비쳤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 스스로도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신이 보수 적통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가 절정에 달하던 2월 28일과 3월 2일에 실시된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마침 2월 28일에는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이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말이지요. 자, 이날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대표 후보 4명에 대해서 호감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룰이 당신 100%로 바뀐 이후에는 대체로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이 호감도 조사는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갤럽은 이 조사를 왜 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과거와 달리 여론조사 반영 없이 100% 당원 투표로만 지도부를 선출한다. 다만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이끌어야 하므로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뿐 아니라 연성 지지자와 중도적 성향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필요도 있다. 그러한 확장 가능성을 유추하고자 대표 경선 후보 4인 개별 호감 여부를 물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중간지대 사람들 혹은 무당층 유권자들 혹은 더불어민주당을 어느 정도는 지지하지만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겁니다.
이 결과 김기현 대표의 호감도는 18%였습니다. 비호감도는 62%였고요. 2위로 낙마한 안철수 의원의 경우 호감도가 26%, 비호감도가 66%였습니다. 물론 호감도는 인지도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가 대선에 여러 차례 출마한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는 좀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특징적인 숫자가 몇 개 보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 그러니까 18세에서 29세와 30대에서 김 대표의 호감도는 8%, 그러니까 두 자릿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꼽히는 40대에서 김기현 대표가 호감도를 10% 얻었는데요. 이것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자, 60대 31%, 70대 32% 이렇게 높은 호감도를 얻은 거에 비하면 그 격차가 너무 도드라지죠. 자,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에서의 호감도가 15%에 그쳐서 전체 평균 18%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약하고 젊은 세대에 약한 전통적인 보수 정치인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수와 진보가 아닌 중도층에서는 호감도가 12%가 나왔습니다. 역시 낮은데요. 이것은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얻은 36%,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얻은 호감도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얻은 26%는 물론 황교안 전 대표가 중도층에서 얻은 호감도 14%보다도 낮습니다. 자, 무당파는 중도와는 또 다른 개념인데요. 이 무당파에서는 심지어 호감도가 4%에 불과했습니다. 상당히 좀 민망한 지표일 수밖에 없죠.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무당파에서 26%의 호감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점과 상당히 대비됩니다. 자, 당대표로 일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면 호감도 역시 높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는 다만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가 김기현 다음을 보여줄지 여부부터 사실 미지수인데요. 김 대표의 당선이 김기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의 성격이 짙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바꿔 말하면 김 대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에서 쉽사리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 당대표가 되자마자 단행한 당직 인선에서도 사실 윤심의 색채가 도드라졌죠. 자, 선거는 상대의 영토를 뺏어오는 게임이 아닙니다. 나의 영토와 상대의 영토 사이 어딘가에 있는 그 층을 유혹하는 게임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도층이라던가 무당파라던가 이런 집단들이 될 겁니다. 그동안 정치학계에서 나온 연구를 종합하면 사실 무당파는 정치 무관심층이 아닙니다. 또렷한 선호가 있지만 특정 정당에 일체감을 갖고 있지 않을 뿐이죠. 선거마다 이슈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유연하게 투표하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즉, 무당파는 기계적인 중도를 취하는 집단이 아니라 탈정치층이 아니라 또렷한 정치 지향을 가진 굉장히 유연한 집단인 셈이죠. 자, 미국 정치학계에서는 무당파를 설명하는 연구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러셀 달톤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지적 동원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달톤이 보기에 인지적 동원은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서 외부의 도움 없이 유권자 스스로 정치적 결정이 가능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달톤은 무당파를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비정치층과 인지적 동원이 이루어진 비당파층으로 분류한 바 있는데요. 비당파층은 무조건적으로 정당을 추종하는 유권자가 아니라 정치적 지식이 높고 의제와 이슈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오히려 똑똑한 층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들을 똑똑한 무당파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달톤의 개념을 2012년 대선에 적용한 논문이 한 편 있습니다. 정진민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길정아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교수의 2014년 논문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한국 무당파 유권자의 특성과 행태입니다. 자, 이에 따르면 비당파층 유권자, 그러니까 제가 똑똑한 무당파라 칭한 집단의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출생 세대에서 32.59%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 2012년 대선 당시 1980년대 이후 출생 세대에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는 1980년생부터 1992년생까지였죠. 지금 대체로 30대에서 40대 초반에 이를 겁니다. 현재 김기현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세대의 상당수를 이루기도 하죠. 이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진보 성향이 강했으며 환경, 인권, 문화 이슈를 다른 세대보다 중시했고 SNS도 활발히 사용했다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층인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무당파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한다면 언제라도 끌고 올 수 있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이를 비롯해서 이 무당파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다수의 연구는 이 무당파가 젊고 분배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집단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중도에서 강성 보수로 스탠스가 변화한 김기현 대표가 쉽게 끌어올 수 있는 유권자층일까요?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정치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의 성패 역시 무당파나 중도층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출범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 울타리 바깥으로 외연 확장을 시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의도 모닝볼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